오늘은 아마존이라는 빅테크 기업을 금융 모델을 통해서 분석해 볼 텐데요. 이 모델을 통해 아마존의 내재 가치, 그리고 기대 수익률 등을 숫자 기반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금융 모델링의 순서를 보시면 가장 먼저 분석하는 회사의 과거와 현재 상태를 파악해야 되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1차 분석 영상을 통해 여태까지 이 회사가 걸어온 길을 재무적 관점으로 파악했었고, 그리고 현재 비즈니스의 영업 상황은 이 두 번째 영상에서 아마존의 CEO 발표를 정리하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기반으로 미래 추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바로 매출이나 이익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해당 산업, 기업과 관련된 주요 과정들을 먼저 세우고 이것들에 기반해서 미래의 재무값들을 추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먼저 매출로 시작해서 영업이익, 현금 흐름으로 넘어가면서 모델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회사의 현재 가치, 내재 가치와 저희가 투자자로서 기대할 만한 수익률까지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 과정을 아마존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었죠. 컨슈머 부분이 저희가 가장 친숙한 아마존닷컴을 중심으로 하는 아마존이 직접 판매를 하던가 아니면 거기에 올라와 있는 서드파티 셀러들에 대한 매출도 여기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오프라인 매점이나 아마존 프라임, 그리고 광고 매출까지가 이 첫 번째 파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AWS는 완전 별도의 또 클라우드 사업이었고, 나머지 기타 사업들이 이 C 부분에 포함이 됐었죠. 그래서 저희가 매출 추정으로 할 때는 이렇게 7가지로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씩 해볼 텐데, 가장 먼저 아마존을 통해서 판매되는 이 리테일 매출들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탑다운 분석을 저희가 적용할 건데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아마존 자체 매출까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점은 미국의 총 소매 매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요 과정 하나하나마다 저희가 시나리오를 넣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성장한 만큼 성장한다던가, 아니면 IMF가 추정하는 미국의 GDP 성장률이나 이런 기점들을 활용해 가지고 현실성 있는 가정들을 완성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전체 소매 매출에서 온라인 부분이 몇 퍼센트나 차지하느냐, 그 두 개를 곱해주면 미국의 총 온라인 매출이 나오겠죠. 참고로 여기 미국의 온라인 비중, 침투율은 현재 15, 16% 정도로 별로 높지가 않은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2022년에 33%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국은 38%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이 온라인 침투율이 한 2배 정도까지 충분히 올라가는 건 저희가 가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 시나리오에서는 중국의 침투율, 그러니까 33%를 앞으로 10년 후에 미국이 도달할 거다, 이 정도의 가정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A3번이 US 온라인 리테일 세일, 그러니까 미국에서 온라인 소매 매출이 얼마가 총 일어나느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 A3번이 여기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아마존의 비중이 몇 퍼센트가 될 것이냐, 그걸 곱해주면 아마존의 총 GMB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GMB의 또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GMB는 Gross Merchandise Value라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되는 총 거래된 상품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아마존의 매출은 아니겠죠. 아마존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는 3자 셀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아마존이 가져가는 비중을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 상세하게 비즈니스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 토탈 GMB를 1P와 3P로 저희가 또 구분을 할 거예요. 이거를 구분할 때 또 각종 이런 가정들이 들어가겠죠. 1P 추정하고 3P 추정하면은 3P 내에서 아마존의 매출이 또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 사항들을 모델에서는 이렇게 엑셀 슬라이드에 나오는 알파벳과 숫자 조합을 이렇게 영역으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A 섹션에서 미국 전체의 소매 시장을 봤었고, 그 아래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아마존 매출까지 흘러가는지 일련의 가정들을 이 PPT에 들어있는 슬라이드와 모델에 표기된 섹션들을 따라가면서 구성을 더 자세히 파악해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일련의 이 과정들을 마치면 아마존 입장에서의 1P 매출과 3P 매출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그 다음 저희는 오프라인 매장, 그리고 기타 이렇게 하나씩 넘어가면서 전체 매출까지 연결이 되겠죠. 이 과정을 매출, 영업이, 현금 흐름 이렇게 다 마무리를 하면은 그 위에다 DCF를 얹어서 저희가 현재 가치를 계산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LBO의 그런 기대 수익률 개념을 적용해서 장기 투자했을 때의 IRR, 내부 수익률까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여기 이렇게 좀 프로세스적인 게 있죠. 그래서 데이터들과 가정들을 활용해서 이 최종 결과물까지 뽑아내는 좀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모델링을 하는 전문성이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안에 들어가는 이 재료들, 주요 과정들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주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무리 이 모델을 잘 만들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원재료가 이렇게 쓰레기가 들어간다면 결국에는 결과물도 쓰레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저희가 모델을 제대로 만들 줄 아는 이 전문성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 모델 안에 들어가는 주요 과정들에 자신감이 있어야지 결국에는 최종 결과물도 좋게 나오게 됩니다. 테크니컬 부분들은 영상 아래에 링크를 통해서 정리를 해두었고요. 뒤에서 더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 지금부터는 이 아마존 모델 안에 들어가는 주요 과정들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주요 과정을 검토를 해볼 때는 두 가지 방식을 활용했는데요. 첫 번째는 K거, 그러니까 연평균 성장률을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래프를 통해서 보는 건데요. 오른쪽 위에 1번 K거 퍼센티지 이렇게 정리를 해뒀습니다. 미국의 소매 매출이 얼마나 변화를 하느냐, 이거를 저희가 첫 번째 보는 주요 과정이었는데, 이 K거 부분은 항상 두 개의 숫자로 되어 있어요. 왼쪽에는 2012년부터 22년까지 10년 기간 동안 연평균 4.8% 성장을 했다, 실제 숫자를 보여주는 거고, 바로 오른쪽에는 이 실제 숫자 이후부터 10년 동안 저희가 모델에 몇 퍼센트 성장률을 넣었는지를 보는 겁니다. 과거에 4.8% 성장했는데 앞으로 3.3 성장한다고 한 거니까 과거보다는 성장이 느려진다, 이렇게 가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 3.3에 대해서도 이해를 더 해보고 싶다면 그걸 더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전체 인구 증가율에다가 한 사람당의 실질 GDP 성장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플레이션까지 가미가 되면 이 세 가지가 조합돼서 앞으로 10년 동안 3.3%의 미국 소매 매출 성장이 일어날 거다, 이런 식으로 가정을 쪼개 놓은 겁니다. 이렇게 숫자로 보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오른쪽에 또 보이는 그래프로 표현을 해둔 건데요. 여기 점선이 2022년 실제까지의 기준점입니다. 여기 점선을 왼쪽으로가 과거의 실제 성장률이고, 오른쪽 부분이 저희가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받는지를 그래프로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의 온라인 쇼핑 침투율 같은 경우는 과거에 성장한 대로 앞으로 그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여기 오른쪽 끝에 이제 33%가 도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33%가 중국이 실제로 2022년에 이미 도달한 그 수치입니다. 근데 이 기울기가 훨씬 더 가파려진다면은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과거 10년 동안 5에서 15%까지 성장했는데 여기서 뭐 15에서 60%, 70% 이렇게까지 갑자기 올라간다고 가정을 한다면 현실성이 점점 떨어질 것이고, 이 기울기가 점점 낮아질수록 더 보수적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저희가 그래프를 통해서 모델 안에 들어가는 이 주요 과정들 하나하나를 검토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가정 하나하나들 이렇게 퍼즐 조각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조각 하나하나의 의미는 좀 작다고 할 수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것들이 모여서 큰 그림이 그려지는 거겠죠. 그래서 한 조각 한 조각을 모을 때마다 저희가 충분히 현실성이 있는지, 내가 여기에 동의를 하는지, 약간 돌다리를 두들기는 듯한 그런 프로세스가 되는데요.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과정에 저희가 확신이 있어야지 최종 결과물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이게 다 그려지면 그때 완성된 그림을 보면서 판단을 내릴 수도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숫자적인 결과가 나와야지만 현재 가격 대비 투자 메리트가 있다, 아니면 메리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전문성 높은 그런 투자 판단 혹은 디스커션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방금 보셨던 그 소매 매출 성장률 이외에 아마존의 가치 평가에 들어가는 그 주요 조각 하나하나들을 모델과 그래프를 오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모델에 와보시면은 방금 봤던 이 첫 번째 항목이 맨 위에 8, 9번째 줄에 이렇게 있고, 여기 오른쪽에 가면은 K거와 그래프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온라인 침투율 저희가 본 거고, 아래로 내려와서 이제 이 온라인 시장에서 아마존의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보는 건데요. 슬라이드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과거의 10년 동안 아마존 시장 점유율이 한 15, 16% 정도에서 거의 40%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 때 피크를 찍고 최근 살짝 하락을 해서 현재 38%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의 가정이 아마존이 점점 더 점유율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점유율 정도만 유지를 할 거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좀 현실성이 있는 그런 가정을 넣은 거고요. 그러면 미국 전체 온라인 시장 그 내에서 아마존의 점유율까지 이렇게 고정된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아마존의 토탈 GMB가 여기 33번째 줄에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요. 근데 이 GMB가 또 1P와 3P로 나눠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 아래에다 정리를 해뒀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아마존의 전체 GMB에서 1P의 비중이 과거에는 60%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팔리는 물건의 3분의 2는 아마존이 직접 사서 재고를 관리하면서 판매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는 3P, 아마존은 그 장터만 제공을 하고 판매자들이 와가지고 판매를 하고 아마존은 그냥 수수료만 먹는 게 수익성은 훨씬 좋아지겠죠. 그래서 당연히 아마존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1P의 비중을 점차 낮추고 있었습니다. 과거 60% 초중반에서 현재 30% 후반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그럼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걸 그려볼 때 10년 후에 30%까지 떨어진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8, 9%더 하락한다고 이제 가정을 한 겁니다. 과거보다는 이게 더 천천히 하락한다. 그러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이제 봤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그래프에 기반한 결과물을 보면은 1P 매출은 과거 15% 성장했는데 앞으로는 9%씩 성장한다. 그리고 3P 매출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빠르게 성장을 했겠죠. 과거에는 그래서 33% 성장했지만 앞으로는 12%씩만 성장한다. 이렇게 가정을 들어간 거고요. 그러니까 3P의 이제 GMV죠. 여기서 또 아마존이 가져가는 비중, 그거를 테이크 레이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만약 판매자가 100의 매출을 일으키면은 그중에 아마존이 몇 프로를 수수료로 가져가냐. 그래서 과거는 이게 한 20에서 25%대에서 최근에 30% 이상까지 그러니까 많이 치솟았는데요. 저희가 또 미래를 추정할 때는 최근에 조금 많이 올라간 것 같아서 이걸 좀 낮춰서 30% 정도에 머무를 거다. 이렇게 보수적인 가정을 넣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의 결과물들을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은 아마존의 1P 매출은 이 파란색 선만큼 성장을 하고 3P 매출은 주황색 선만큼 성장을 하는 건데요. 이 그래프로 보면 좀 잘 안 보여서 숫자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이거 이제 방금 설명을 드렸었죠. 여기까지 1P, 3P 웹사이트에서 일어나는 이 리테일 매출들을 한번 봤고 그 다음은 이제 피지컬 스토어 오프라인 매장과 기타 부분인데 먼저 이 오프라인 매장은 모델에서 보면 과거에는 평균 2.4% 성장했는데 앞으로 10년은 2% 성장한다. 그러니까 뭐 거의 인플레이션 정도만 성장을 하고 특이사항 없다고 이제 가정을 한 거고요. 그다음 이 기타 부분을 보면은 여기에는 아예 성장이 없다고 가정을 해놨어요. 아마존이 새롭게 시도하는 뭐 헬스케어나 아직 매출은 없겠지만 이제 뭐 인공위성 관련 그런 비즈니스를 하게 된다면 여기에 포함이 될 텐데 이거 관련해서는 아직 직접적인 추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조각들을 보면은 이제 아마존 프라임이죠. 그래서 이거는 구독 모델인데 이걸 추정하기 위해선 먼저 미국의 인구를 추정을 하고 그 인구 내에서 프라임 멤버 비중이 몇 프로나 될 거냐. 그래서 이게 한 2010년도에 거의 1% 수준에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현재 거의 50%까지 그러니까 미국 인구의 거의 절반은 아마존 프라임의 구독자가 된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거냐를 여기 시나리오로 표현을 해둔 겁니다. 최종적으로 현재 모델에 들어가 있는 건 이 회색 선이에요. 앞으로 5년 동안 55%까지 성장을 하고 그 이상으로는 이제 성장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정을 한 것이고요. 만약 다른 시나리오를 돌려보고 싶으면 모델에 들어간 이 시나리오 스위치를 활용해 가지고 뭐 더 공격적인 혹은 더 보수적인 가정들을 흘러가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정해야 되는 건 이 프라임 구독 비용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건데요. 과거에는 거의 3년마다 20에서 25%씩 꽤 공격적으로 가격을 계속 올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독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난 게 이 프라임의 혜택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거를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인데 어쨌든 앞으로 미래를 볼 때는 4년마다 10%씩 성장한다. 그러니까 훨씬 느리게 이 구독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가정을 한 것이죠. 이거 외에도 해외에서는 아마존 프라임이 아직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이 가정들을 이제 조합하면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프라임 구독 매출이 과거에는 연 37%씩 고성장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10년간은 이제 5% 정도로 성장이 많이 더뎌질 거다. 이렇게 가정을 한 게 이 프라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죠. AWS. 여기서도 물론 탑다운을 해가지고 아마존 CEO 앤디 제시가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기업들의 컴퓨팅이 10% 정도만 클라우드에서 일어나고 있고 90%는 아직도 온프레미스죠. 그래서 아마존의 이제 기대는 장기적으로 이 온프레미스에 있는 게 상당 부분 클라우드로 넘어갈 거다. 그러면 아직도 전체 시장이 몇 배나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가정을 하는 건데 이렇게 탑다운으로 모델을 드라이브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추후에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렇게 별도로 또 모델을 해볼 예정이고 오늘은 그냥 이렇게 연간 성장률로 저희가 단순 가정을 해봤습니다. 이 최근 연도별 성장률인데 201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연 4, 50%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었고 코로나 기간에도 한 연 30% 이상 성장을 했었죠.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이제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고 현재 뭐 20% 중반대에서 2032년에는 로우 싱글 디짓 그러니까 더 이상 폭발적인 성장이 아예 없는 완만하게 성장한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과정을 그려놨습니다. 이걸 10년 동안의 결과물로 또 한번 이렇게 K거로 표현을 해보면 최근 몇 년간은 연 42% 성장했지만 앞으로 10년간은 연 14% 성장한다. 물론 이 14%도 굉장히 빠른 성장이긴 하죠. 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확실히 성장이 느려진다 이렇게 가정을 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광고 매출이 있습니다. 광고 매출 같은 경우는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최근 성장률 보면은 이렇게 코로나 기간에 연 거의 50% 후반, 60%에 가깝게 2년 연속 이렇게 성장을 했고요.
작년에 들어서 20% 초반으로 확 이 속도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1분기 성적 나온 것도 아직까지도 20%대 성장을 이어가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 본 AWS와 마찬가지로 현재 이 10% 후반, 20%대 성장률이 10년 후에는 5%대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가정을 한 것이고요. 이 결과도 종합해 보면 과거엔 44%, 앞으로는 10.9% 성장 가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태 저희가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봤는데 결과물들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최종 결과물이 맨 위에 있는 토탈 레비뉴 보시면은 과거 10년간은 연 24%, 그러니까 3년마다 회사가 2배씩 커진 거거든요. 회사 매출이. 근데 앞으로는 3년이 아니라 10%니까 한 7년마다 2배씩 커질 거다. 이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물론 아마존이 워낙 큰 회사이기 때문에 이름이 커진 상황에서 10%씩 성장하는 것도 엄청난 그런 결과가 되겠죠. 근데 저희가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앞으로 성장률이 10%될 거다. 그러면은 방금 설명드렸던 너무 커진 회사가 그렇게 커지긴 어려울 거다. 이런 반론이 가능하겠지만 앞서 보신 대로 조각조각 저희가 쪼개서 이 논리를 하나씩 봤기 때문에 그냥 10%는 안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앞서 봤던 이 하나하나 조각들,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더 보수적으로 바꾼다던가 그런 식으로 모델을 세밀하게 조정하는 게 더 합리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겠죠. 그럼 이제 매출 추정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은 영업이익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AWS를 보면은 여기에서는 마진을 바로 적용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게 본격적인 규모 경제가 도달하고 나서는 한 30%까지 마진이 올라간 상황이에요. 작년에 조금 마진이 하락했는데 앞으로 10년간은 이게 계속 유지될 거다 이렇게 가정을 한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의견이 많이 갈리는데 규모의 경제가 더 확실해지면서 마진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AI 같은 뭐 훨씬 차별성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면 더 높은 마진을 낼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AI 같은 최신 기술을 적용하려면은 값비싼 GPU 같은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돼가지고 오히려 뭐 마진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일단 저희는 뉴트럴하게 현재 마진이 유지된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시나리오를 적용을 해가지고 마진이 좀 도태된다던가 마진이 또 좋아진다던가 그럴 때 그림을 저희가 별도로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아마존 프라임과 광고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비용이 여기서 일어나지 않죠. 아마존닷컴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리테일 부분에 이미 비용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선 별도 비용을 추정하지 않고 그 운송 비용이나 리테일 체인을 운영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그 다음 섹션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여기서는 1P, 3P,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 뭐 기타 이런 식으로 4개로 매출 출처를 좀 쪼개서 더 상세하게 모델링 해봤는데 이 부분의 추정 방법은 여기 510번째 줄부터 530번째 줄 사이 이 영역을 더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그 모델링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PPT에 여기에 마진을 어떻게 구분했는지,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가 온라인 시장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긴 한데 도대체 얼마를 버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상세하게 쪼갠 거를 나중에 좀 자세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R&D 부분을 별도로 빼낸 거예요.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가 이 R&D 쪽에 계속 쏟아 부어지겠죠. 회사 전체로 보면은 돈을 많이 못 버는 것 같은데 이렇게 투자 부분을 떼어내면 수익성을 더 자세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리테일 부분을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본 게 이건데, 이 GP 마진 같은 경우 여기에 이제 1P랑 피지컬, 그러니까 아마존이 직접 판매를 하는 그 부분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게 한 12에서 14% 정도 어느 정도 수익성 궤도에 올라왔었는데 코로나 때 엄청나게 투자를 늘리면서 그 감가상각 비용이 반영되면서 여기에 수익성이 많이 떨어진 걸로 나타나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미래를 추정할 때는 운송 네트워크나 그런 데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 마진이 좀 눌려 있겠지만 10년 후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의 수익성을 회복할 거다 이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물론 이걸 좀 더 공격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아마존 경영진이 이미 현재 투자를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도 뭐 몇 년간은 정상화하면서 수익성에 집중할 거다 이런 얘기를 최근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정상화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가정할 수도 있어요. 저희는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나름 더 보수적인 그러면서도 충분히 현실성 있는 가정을 여기 넣은 거고요. 이 직매입 부분의 GP 마진 이후에는 나머지 리테일 부분을 다 더해서 리테일 전체의 영업 마진을 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일반적인 OP 마진이 아니라 이제 조정된 마진이기 때문에 좀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뭐 일반적인 리테일 회사가 이렇게 높은 마진 내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조정된 거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이 조정된 수치가 20에서 30%대로 오갔는데 최근에 급격히 투자 늘리면서 마이너스까지 도달을 한 거고, 저희 모델에서는 2030년에 과거 수준으로 회복, 그리고 그 회복된 게 향후에는 계속 유지된다 이렇게 가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미래를 위한 투자, 이게 항상 아마존 밸류에이션 할 때 걸림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예 여기서 R&D 비용을 별도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과거 재무제표 분석에서도 나왔었는데 이 더 이전 데이터를 보시면은 그 전체 매출의 한 4에서 6% 정도를 R&D에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이걸 계속 끌어올려가지고 최근에는 14%나 되는, 그러니까 아마존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이 비중까지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작년 한 해 동안 거의 100조 원에 가까운 R&D 투자가 있었죠. 근데 이거는 빅테크 기업 중에서 그리고 전 세계 기업들에서 가장 높은 이제 R&D 비용 지출한 것인데, 저희가 모델을 할 때는 이게 정상화가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근데 정상화가 6, 7%까지 급격히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서서히 10%대까지 하락할 거다 이렇게 가정한 겁니다. R&D 비중이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매출 자체가 계속 증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R&D 총액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작년에 750억 달러 예를 들어 했다면은 10년 후에는 거의 1,500억 달러, 그러니까 한 2배까지 계속 R&D 비용이 증가한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R&D 비용 속에 지속적인 AI에 대한 투자라던가 최근에는 뭐 반도체도 직접 설계를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 비용에다 포함이 된 것이고, 헬스케어나 뭐 인공위성 관련 투자들도 상당 부분 여기에 녹아들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DCF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캐시플로우 부분으로 거의 다 도달을 했는데요. 지금 남은 게 캐펙스죠. 지금까지 봤던 이 주요 비즈니스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존이 얼마의 현금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가. AWS 같은 경우는 그 드라이버를 ROIC로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모델을 더 공부하실 분들은 590번째 줄에서 320번째 줄 이 부분을 더 공부해 보시면은 이 ROIC를 어떻게 활용해서 캐펙스를 드라이브 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고요. 지금은 이 결과물만 한번 보시면은 결국엔 아마존이 100을 투자했을 때 30 정도를 남긴다 이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과거 실제로는 30 이상을 이제 남겼거든요. 그리고 마소 데이터 같은 걸 보면은 이게 한 40에서 60까지 뭐 엄청나게 높은 값들이 나오고 있어요. 회사마다 회계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던가 뭐 세그멘트 구분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수치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지만, 뭐 구글이라면은 아직 3위 업체이기 때문에 이 마진이 떨어질 수 있어도 마소와 아마존 같은 경우는 거의 유사하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30% 정도 유지된다고 한 거면은 뭐 엄청 보수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확실히 현실성 있다, 뭐 약간 보수적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아마존은 이 AWS 외에 오히려 리테일 부분에 더 투자금이 크죠. 특히 트랜스포테이션, 물류 네트워크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2년 기간 동안만 굉장히 짧은 기간에 UPS라는 미국의 1위 운송업체만한 그런 인프라를 갖추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 토탈 GMB로 봤을 때 과거에는 1% 정도만 투자를 했는데 이 2년 동안은 GMB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2에서 3%를 3년간 이렇게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앤디 제시 CEO 서한에 보면은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지금 그걸 좀 수습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었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향후 추정을 할 때는 이 물류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가 적어도 이 GMB에 대한 비중으로서는 조금씩 하락할 거다. 하지만 과거 1%까지 하락하는 건 아니고 1.5% 정도에 안착을 할 거다. 이렇게 가정을 한 거고요. 근데 물류 네트워크 외에도 더 직접적인 리테일 자체에 대한 투자는 역시나 2, 3년간 이렇게 치솟았던 게 여기서는 이제 그 코로나 이전까지 정상화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들을 넣었을 때 계산되는 캐펙스가 얼마나 현실적이냐, 그래서 이 최종 금액을 뭐 과거 숫자와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동의하는지 이거보다 더 보수적으로 넣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내리면 되겠고요. 저는 이제 주요 퍼즐 조각들이 다 모아졌기 때문에 이걸 최종 종합하는 모델의 결과물 섹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 DCF 가치 평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마지막 남은 두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할인율과 연구 성장률인데요. 먼저 이 할인율을 보면은 일반적인 비즈니스들의 한 10% 정도를 적용할 수가 있죠. 물론 그 회사의 비즈니스 리스크나 재무 리스크 이런 거를 보면서 상세하게 조정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냥 저희가 아주 단순화를 했을 때 보통 10% 정도를 기준점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모델에 이 할인율이 들어가는 758번째 줄에 9% 적용했을 때의 현재 가치가 여기 보면은 182달러로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단 1%만 저희가 증가를 해봐도 10%를 넣으면은 148달러로 이 1% 차이가 몇십 달러의 가치,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보면은 뭐 거의 2, 30% 가치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할인율에 엄청나게 민감하다는 거를 저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게, 이건 저희 LBO 모델 수업에서 자세히 좀 설명드리는 내용인데, 기본적인 DCF의 구조는 이렇죠. 그래서 현금 흐름과 할인율을 가지고 내재 가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방금 본 대로 아마존의 한 주당의 가치가 뭐 140에서 180달러 이렇게 내재 가치로 계산이 됐는데, 근데 저희가 지금 아마존을 뭐 120달러에 산다고 해서 그 내재 가치까지 뭐 하루 한 달 만에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내재 가치로 보면은 판단할 때 애매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사모펀드들이 쓰는 방법은 LBO 방식을 쓰는 거죠. 그래서 내재 가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수익률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은 저희가 모델을 통해서 계산한 거고, 이 가격은 시장에서 그냥 주어진 가격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투자자 관점에 가까운 거죠, 그게. 그러니까 기대할 만한 수익률이 몇 퍼센트인가 이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 모델에서도 앞서 보신 이 DCF 섹션 아래로 쭉 내려가면 여기 790번째 줄에다 계산을 해놨어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할인율 뭐 몇 퍼센트, 9%냐 10%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현재 저희가 예상하는 현금 흐름대로 이제 흘러간다면 향후 10년 동안의 예상 수익률이 11%다. 이렇게 가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매수가가 계속 바뀌겠죠. 시장 가격이 뭐 아마존이 120, 130까지 오를 수도 있고, 최근 그랬던 것처럼 뭐 100, 90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 최신 가격을 넣으면은 기대할 만한 수익률이 계속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큰 퍼즐 조각은 이 연구 성장률인데요. 그래서 보통 DCF를 할 때 일반적인 기업들은 GDP 성장률 한 2, 3% 정도 사이를 넣는 게 현실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빅테크 기업을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게 AI,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가 앞으로 경제에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할 거다. 뭐 AI가 세상을 잡아먹을 듯한 그런 엄청 공격적인 가정을 세우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레인지를 정해서 또 시나리오를 돌려보는 겁니다. 그냥 아마존을 나는 평범한 비즈니스 수준으로 보고 싶다 할수록 이 왼쪽 2%에 가까운 가정을 보면 되는 거고, 나는 공격적으로 보고 싶다, 진짜 그런 빅테크가 세계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시나리오 갈 것 같다고 할수록 오른쪽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 여기에다가 아마존 가격 뭐 80에서 85달러 이거를 적용을 해본다면 80에서 85면은 일반적인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해도 연 13에서 14%는 벌 수 있는 거고, 여기서 공격적인 가정까지 적용하면은 거의 18, 19%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런 숫자적인 기준점이 있는 건 어떻게 좋냐면은 실제로 아마존 가격이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이 80달러 초반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런 숫자 기반에 판단할 수 있는 툴이 있었다면은 굳이 아마존 자체에 엄청나게 공격적인 가정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 왼쪽 시나리오에 여러분이 계시더라도 투자 판단을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뭐 한 120달러 이 가격을 적용을 한다면은 이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겠죠. 지금 만약 투자를 하는 거라면은 이 좀 더 오른쪽에 가까우면은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보수적으로 보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가격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는, 그렇게 저희가 모델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모델 과정을 쭉 훑으면서 아마존에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모델 오버뷰 영상이기 때문에 이 주요 과정들에 대해서만 좀 자세히 집중을 해봤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아마존의 과거 데이터, 현재까지의 상태를 보고 싶으시면은 영상 아래 링크들의 숫자를 적용해놨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링크를 따라가시면 과거 재무 분석, 현재 영업 분석한 거를 보실 수 있고, 또 만약 모델링 자체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다, 미래에 추정을 한다던가 그걸 DCF로 환산하고 뭐 기대 수익률 계산하고 가치 평가나 금융 모델링의 자체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으시면은 3, 4번 링크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모델 그 결과값을 가지고 아마존의 현재 가치 그리고 기대 수익률 기반해가지고 어떻게 이거 투자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좀 투자자 관점에서 보고 싶으면은 6번 링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까지 아마존 분석 시리즈를 모두 마무리했고요. 저번에 완료한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시리즈로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의 상세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또 다음 분석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